2024년 여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삼성에도 노조가 있었구나. 근데 잠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직원이 수만 명인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노조가 없었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회사가 클수록 노조도 강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삼성이 노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흔한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노조를 좋아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현대도, 대우도, LG도 어느 대기업이 노조를 반겼을까요? 실제로 1987년 전두환 정부가 끝나가던 시절 6월 항쟁 직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 대우, 울산, 창원, 부산, 거제,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현대차에서는 결국 강한 노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삼성만 수십 년 동안 무노조라는 말이 따라붙었을까요? 이병철 회장이 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 실제 표현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이 삼성 무노조 경영을 상징하는 문장처럼 남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까지 무노조 경영은 단순한 원칙을 넘어 삼성의 경영 철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철학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챙겨주면 노조가 왜 필요하냐? 인재 제일, 후한 대우, 강한 복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공포만으로 유지된 게 아니라 보상, 조직 문화, 내부 관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노조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진짜 노조를 만들기 전에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를 먼저 세운다. 이른바 알박기 노조.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힘을 못 쓰는 구조. 삼성은 이런 방식으로 직원 중심의 노조 설립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치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문건 하나를 공개합니다. 150쪽 안팎의 문건. 이름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이 문건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노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만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조 설립은 초기에 와해해야 한다는 대응 전략을 짜도록 했습니다. 노조 설립 시도에는 알박기 노조로 대응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은 문제 인물로 분류해 사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흐지부지 끝납니다. 2015년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립니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묻히는 듯 했습니다. 2018년 전혀 다른 사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검찰은 이명박 수사를 하다가 삼성을 압수수색합니다. 찾던 건 노조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본사에서 전혀 다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조와해 관련 문건, 수천 건. 검찰이 찾던 건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검찰 지휘부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재수사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작업 기록을 분석해
노조 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800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노조 핵심 인물 약 140명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노조원을 겨냥한다는 걸 숨기기 위해 비노조원까지 섞어서 감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표현 그대로 표적 감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실들이 재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1심에서 삼성 전현직 임직원 26명이 노조 와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직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법원은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삼성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재용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준법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노총사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대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은 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삼성 창업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무노조의 금기가 공식적으로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파업,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왜 노조가 생겼을까?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없었을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삼성이 나빴다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은 실제로 높은 보상과 강한 복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조가 생기는 것만큼은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삼성의 무노조는 하나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MB 수사를 하다가 열린 다른 문, 그 안에서 쏟아진 수천 건의 문건, 그리고 1심에서 26명의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질문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노조가 강해진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팩트체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